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 다른 현안보다는 이스라엘, 이란 사태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께 오늘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한 열흘 정도 좀 넘었단 말이죠. 외교에서의 또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옥저버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는 거죠. 의미 그리고 기대 성과까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의미라고 한다면은 소위 국제 체제에서 엘리트 국가들이 참여하는 G7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회원국은 아니지만 호주 다음으로 비회원국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초청을 받았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오고 가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계속 있을 것이고 외교는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취임 후 기간이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G7의 이런 비회원국 참가국 자격으로 초청받은 것을 수락하고 참여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회원국이 아니라 비회원국 참가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 여당, 야당 그리고 언론과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이 성과를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즉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없는 성과를 과대 포장해서 선전을 한다면 역풍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재명 정부 비판하는 측에서 성과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트집 잡기,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국익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사실 이젠 여당이 된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와 외교 행사를 뭘 하기만 하면은 참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정치화하고 공세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업보로 민주당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행보에 대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없는 성과를 과대 포장한다고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자들이 중국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당한 불상사까지 있었고 10기 중에 8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측과 회담을 한 것이냐 혼밥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죠. 당시에 그 대통령실의 박수현 국민수통수석은 원래 계획된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문 전 대통령의 혼밥은 중국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울렁이게 하는 일정이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었다. 탁현민 비서관은 2015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베트남 갔을 때 시장에서 서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와 같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베트남 거리에서 식사한 거는 CNN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촬영차 앤토니 브루댕이라는 유명한 셰프와 같이 만난 것인데 그것을 동일시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좀 이번 G7 그 출국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을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이 성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가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서서 만났는데도 성과였다. 양자 정상회담했다고 얘기한다면 무리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이라든지 면담이 불발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잣대가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다자외교 무대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으로서 비회원국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야 언론 기업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회의 참석이 과도하게 정치화되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짚어주신 것처럼 역시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간이 짧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 열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두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 측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회원국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외교 일정을 할지는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양측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만남으로 그친다면 회담이 아닙니다. 정식 정상회담이나 회동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 그대로 있는 대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까지 외교 행보를 보면은 백악관에서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든지 폴사 남아공화국 대통령과의 그런 정상 간의 면담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기정사실화해서 합니다. 국내 정치용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X에 어떤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실을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양자 회담에 대해서 회동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국 측이 이해한 양국 정상들의 만남의 결과인 것이지 우리 측은 다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측은 묵묵하게 앞으로 있을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외교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국내 정치 세력을 무마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한 행보일 수가 있고 앞으로 있을 그런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아젠다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예.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행보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 앞서도 어느 정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전 정권도 그렇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뭐 몇 초 만났느냐 이 잠깐 갖고 뭐 그만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언론은 상당히 많이 주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길게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잠깐 스치듯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만에 외교 무대 복귀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다른 정상들과 일정을 소화하는 것만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되었고 이제 한국과는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2012년에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다시 집권을 하면서 일본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선언을 한 것과 같은 예. 그런 제스처를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12년에 아베 총리가 복귀하면서 재패니스백 일본이 돌아왔다고 슬로건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조건 하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총리가 된 것은 두 번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귀했다는 그런 문맥이 성립을 했고 또 아베 총리가 재패니스백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와 국내에 내세울 수 있는 탄탄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베노믹스를 그때 발표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다이아몬드를 형성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예. 과연 이재명 정부가 한국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만큼 탄탄하고 구체적인 그런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굳이 섣불리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충분히 증명된 마당에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렇게 불투명한 제스처라고 보이고 오히려 국내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국 정상 앞에서 반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떤 식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는가, 어떤 산업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이제는 한국하고 협력을 할 수 있겠구나. 한국하고는 이런 산업 협력을 할 수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이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의 한국의 외교, 특히 비즈니스 외교, 안보 협력 차원에서는 어떤 굉장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계속 뭐 미국과 만날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안보도 안보지만 이제 관세적인 측면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새로운 정부 들어서 풀어야 한다. 1순위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G7이 아니어도 G7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재명 정부는 이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죠. 실용주의 외교 아니겠습니까? 예. 실용주의 외교란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상호 이익과 호혜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아직 새 정부 출범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곽이라든지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은 있죠. 그건 예. 국내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외교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G7 그리고 차후에 그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하신다면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실용 외교 그리고 경제 살리기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 건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일상 이게 우리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고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외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세 합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끌어내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와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봅시다. 일본도 이시마 총리가 두 번째로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정상회담을 가졌죠. 예. 그 다음에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그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과는 그 상호 관세 폭탄을 일본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24%.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82여 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미국과 그 관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합의문 뭐 초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7월 8일 그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시바 정권이 결정한 것은 결국에 관세 그런 합의는 정상 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시바 총리가 다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의를 할 때 성공한 미일 정상회의가 되기 위해서 양측이 관세 합의를 최종 사인만 할 정도까지 마련한 상태에서 다시 이시바 총리가 방미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스케줄을 이재명 정부도 참고를 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그 원만한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한미 간의 정상회의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문안에 사인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해 준다면 한국의 이런 관세 그런 합의 협상에 대해서 한국이 선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인상도 줄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상으로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우리가 너무 수그리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G7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무력 충돌이 최대 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 계속하고 있고 이란도 보복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에 미국에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또 미국은 전혀 무관하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공습을 할 수 없었다고 미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란 보고 빨리 미국에 요구하는 대로 핵 협상을 응하라, 합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무리 그 헤즈볼라라든지 후티가 이란을 도와서 이스라엘 공습에 참여하겠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그런 교전 때문에 이런 친이스라엘 세력의 군사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제3세력이 거기에 힘을 싣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접경지대 국가가 아닌 이란에 대한 공습을 할 때 외부에서 공습을 한 것이 피해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이란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예. 핵 과학자들이라든지 군부 주요 인사는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서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그대로 공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저희가 이란의 핵심 핵 과학자라면 이렇게 건물 3층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폭탄이 들어와가지고 이 스튜디오만 폭파하고 저희를 제거했는데 빌딩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손상이 없을 정도로 정밀 타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이스라엘에서 날아와서 타격한 것도 있지만 이란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보복전을 할 때 이란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제2, 제3의 공습이 예상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헤즈볼라가 소위 말하는 삐삐 무선 호출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사드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모사드가 얼마나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냐면 헤즈볼라 요원들이 이스라엘의 도청을 염려해서 전화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삐삐를 무선 호출기를 쓸 줄 알고 대만째로 둥갑을 해가지고 그 안에 폭탄을 숨긴 다음에 그랬었죠. 그것을 헤즈볼라가 해체한다 그래도 폭탄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숨긴 다음에 2년 후에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주요 군부 인사나 핵 과학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이 심어져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과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굉장한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외무성에서 최근에 낸 발표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속보로도 저희가 들어온 내용인데 이스라엘 대변인군이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올렸다라고 지금 외신에 따라서 전해집니다. 자, 이란 전역 군사무기 제조 공장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민간인들 즉시 대피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고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면 새롭게 공세를 더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혹은 일종의 겁주기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다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 민간인에게 이런 타겟이 될 수 있는 시설에서 대피하라고 이야기를 계속한다면은 그 타격감은 이러한 위협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차 이스라엘 공습으로 핵심적인 핵 과학자들과 이스라엘 군부의 최고위 결정자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민간인 차원에서는 정말 이스라엘군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굉장한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민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공습을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우리 정부도 그 보복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공포가 그런 보복의 의지를 상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두 국가가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서로 뭐 합의할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합의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상호 그런 공습을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실질적인 교전 상태는 굉장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탄야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전쟁 상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실각의 위험이 크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는 이 네탄야후 총리의 그런 권한은 다음 선거가 있는 2026년 10월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각 불신민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란과의 이런 긴장 상태를 줄일 정치적인 인센티브는 없는 것이죠.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심판 역할하는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친이스라엘 정책 그리고 반이란 압박 정책을 조기에 종식시킬 그런 정치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확전은 원하지 않지만 또 종전에 그렇게 서두를 그런 이유가 미국 정부에도 없고 이스라엘 정부에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국지전이 계속되는 소강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10월까지. 예, 오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에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미국은 전혀 무관하다라면서 선을 그은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확전을 우려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무관한데 만약 미국에 대해 피해가 가는 이런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조치가 있을 때는 예. 그 후과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위협을 하면서 이스라엘 측에 미국이 제시한 핵 협상에 무조건 승인을 해라. 여기 합의라고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후티라든지 이렇게 뭐 중동 안에서의 다른 세력들까지 이번 전쟁 이런 상황에 더 끼어들고 더 커질 그런 가능성도 궁금한데 말이죠.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란 추종 세력들의 이런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인 국면을 이란 쪽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오만에서 관련한 협상들이 이제는 불발됐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추후에 다시 또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 합의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를 이란이 승인하지 않으면은 더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네탄야후 이스라엘 정부는 이미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다 성취한 것입니다. 첫째, 그렇게 우려했던 이란의 농축 핵시설을 파괴하고 핵심 핵과학자들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반대했던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적인 협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어떤 국면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보내드렸지만 민간인에다 대피하라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은 공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공세를 한다면 예. 누가 더 유리한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민간인 피해만 수적인 피해 규모만 비교를 한다면은 1대8로 이란 측에 훨씬 더 많은 그 피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숫자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이란 측의 피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란 핵 개발의 핵심적인 인물들, 핵 예. 과학자들, 예.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수장, 군 참모총장 등등 예. 군부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이죠.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더 우위를 점할 것인지 여기에 이란의 고민이 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탄야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주권 국가로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란과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평화가 오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논리 차원에서 이란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자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테러 집단을 지지하고 지원해 온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란의 위협은 이란이 핵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란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 내 강경파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럼프와 네탄야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네탄야후 총리가 이번에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계속 증가하는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위협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군의 독자 군사 행동을 지지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차례에 걸쳐서 이란과 미국은 핵 협상을 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위트코프 특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데 미국이 그것을 막지는 않는 중간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막지 않는다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일종의 허락으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그렇습니다. 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미국이 어쨌든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계속 격화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보거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예. 이란이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을 강행한다면은 미국도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정치 일정만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급격하게 선회할 그런 중대한 이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트럼프 대통령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어떤 입장 선회를 조속하게 할 가능성은 적고 또 이란의 보복 능력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불안한 소강 상태가 확전은 아니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원받기로 했던 방공미사일 2만 기가 이스라엘에 재배치가 되면서 타격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경고를 당연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래서 빨리 러시아와 종전을 하라 그러지 않았냐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종전 협상에 합의하라는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뿐 아니라 지금 중동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